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법 개론 1차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9회였고요. 시험 문제를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평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조금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게 쉽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작년과 대비해 봤을 때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이 있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예상컨대 70점에서 80점 정도 받으면 좀 중간 이상 했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겠죠. 그 이상 받은 분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70점에서 8점 차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받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회계라고 하는 과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에서 점수가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문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게 있었는데요. 같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번,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네, 다른 부분 없습니다. 포인트를 한다면 이제 무역을 위하여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항공기 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그쵸, 여기가 포인트였습니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 즉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는데 이것도 맞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랑 다섯 번째, 3번과 5번을 보게 되면 이제 환적과 복합 환적이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환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물건이 들어온다면 입항이란 말을 쓸 것이고 사람이 들어온다면 입국이란 말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출항, 출국 이렇게 그렇죠. 사람이 들고 다닐 경우에는 이렇게 입국과 출국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 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이제 출항 또는 출국하는 그 운송 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을 저희가 환적 또는 복합 환적이라 말을 쓰는데 그것의 차이가 뭐냐면 환적과 복합 환적의 차이는 관할 세관의 관할 구역이 동일한 곳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곳인지를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포인트가 있죠. 동일한 세관이고 여기는 다른 세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지 않았다, 옳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볼게요. 4번,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거치지 않고 수입 통관을 거치게 되면은 그때는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그 물건을 외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수출로 봅니다. 반송이 아니라 수출로 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관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려보내야지만 반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되게 평이했던 문제였는데 여기를 잘 봤어야 되겠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통관 절차 이행 여부를 가지고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계속 나왔던 문제고요.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5년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나와 봤을 때 5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니 해도 저희가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서류들도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게 되죠. 수출하고 반송. 그리고 나머지 이제 2년짜리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여기 그 세 가지를 묶어보면 주제는 보세화물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화물. 그래서 보세화물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적재화물 목록에 대해서 이제 선장 또는 기장이 세관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하는 절차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물건이 국내로 들어오면은 보세창고에 반입이 되기 때문에 보세구역 반출입에 관련된 그런 자료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를 제가 보세 운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세 운송에 관련된 서류들도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포인트를 보면 되겠네요.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니까 보세 화물에 관련된 것들은 3년이 아니고 2년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수입 물품 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자, 수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5년이 맞고요. 그다음에 수입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역시 5년이 맞고 수출 또는 반송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3년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적재 화물 목록은 보세 화물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되게 평이했던 문제네요. 쉽게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역시 납세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것은 틀리면 안 되겠죠. 첫 번째, 관세법 제253조 수입신고 전에 물품 반출 규정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수입신고 전에 물품 반출 그쵸? 하게 됐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즉시 반출한 자가 납세무자 되는 것이 맞죠? 그쵸? 중요한 부분은 수입신고 전에 이제 그 반출 신고를 한 자가 아니고 반출한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는 그 수취인 맞고요. 그 다음에 대행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납세무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수입 하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수입 하주를 저희가 납세무자로 두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하주가 분명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분명하지 않은 경우죠. 불분명한 경우. 얘는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행 수입을 하는 경우와 대행 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죠. 여기 보시면 대행 수입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을 요청했던 자, 위탁했던 자가 있을 거고요.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대행 수입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상에 나와 있는 물품 수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서류를 한다는 것은 이제 상업성장하고 운송서류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품 수신인. 그래서 보니까 대행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물품 수신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위탁자가 들어가는 거겠죠. 위탁을 한 사람이 납세무자 되고, 이 말이 들어가려면 대행 수입이 아닌 물품이 들어가야지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입 신고 전에 양도했을 때는 양수한 자, 그다음에 물품을 보세구역 등에서 이렇게 폐기하게 됐을 때는 이 폐기에 대한 이제 보관의 책임을 가지는 자가 두 명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품에 대한 운영인과 보관인이 여기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화물관리인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 화물관리인이 보관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담보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보에 관련된 부분들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금전, 담보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금전이 있는데, 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에다가 이걸 내고 이제 확인서를 받아와야 돼요. 담보 여기 제공하기 전에 여기 확인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서 담보 제공서하고 확인서를 이제 같이 제출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 맞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관세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 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을 하는 거 맞고요. 지방채하고 이제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증권 같은 경우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맞고요. 네 번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 관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가지고 관세 등의 담보제도에 관한 고시라고 해서 거기서 정하고 있어요.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5번, 관세 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담보에게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5일이 아니고 10일이죠. 네,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납부고지서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틀렸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문제.
관세 법령상 납세 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담보에 대한 문제가 또 바로 이어서 나왔네요.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에 관련된 부분은 세관장이 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세청장이 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저희 바로 전에 보기 기억나시잖아요. 저희가 관세 담보에 관련된 부분들은 관세청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정하게 되면 세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세관별로 다르게 내용들을 정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세청장이 통일된 그런 내용들을 고시를 해주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각 중지하는 것들은 바로 매각하기 전에 1일 전까지 납부를 하면 제공을 하면 그때 매각을 중지한다. 다음 3번 관세 담보를 제공한 차는 담보물의 가격 감소에 따라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세관장은 담보의 매각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고하는 거 맞습니다. 관세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은행 지급 보증에 의한 납세 보증 보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세관장의 승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나왔던 것이 워낙 명확하게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이고요. 관세평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해서 판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위탁 판매 수입 물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수입할 당시가 아니라 수입 후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입 당시의 가격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즉 이거는 수출 판매로 보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 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이죠. 제가 기본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게 됐을 때는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즉 매매 계약을 생각해 봤을 때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건을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갖고 있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수입을 할 때는 수입을 하는 자의 몫으로 이 어떤 책임 같은 것들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수출을 했는데요. 여전히 수출자의 부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수출 판매 절차, 판매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배제가 되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점과 같은 곳에서 수입을 하게 됐는데요. 지점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로 본다는 거죠. 서로 독립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로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얘도 당연히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리을,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수입할 때는 수입자의 책임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출 판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 니은, 디귿인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보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7번 문제입니다.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납세의무자가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니죠.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렇죠? 보정 신청을 한 날에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것도 좀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보정 신청일의 다음 날까지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정 신청뿐만이 아니라 수정 신고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는 표현이겠죠. 여기 보니까 세액의 정정에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저희가 이제 법에서 표현을 보시면 이런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찍으면 거의 다 맞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납세 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신고 납부한 세액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납세 신고한 세액과 신고 납부한 세액의 차이가 뭐냐면은 되게 간단해요. 납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한 세액이라는 것들은 납부가 완료된 이후라 보시면 되고요. 납세 신고라 하는 것들은 신고를 했지만 납부하기 전의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봤을 때 저희가 정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액이 과다하게 되는 경우와 부족하게 발생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더 많이 냈다라든지 신고를 많이 했다라든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납부했다든지 반대로 부족하게 신고하고 부족하게 납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납세 신고한 세액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와 부족하게 했던 경우를 다 기본적으로 세액의 정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신고 납부한 세액은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는 거죠. 과다하게 납부하게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경정이라고 하는 세관장의 그런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게 되고요. 부족 같은 경우에는 이 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정신고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은 기간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들을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빠르게 정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보정 신청과 같은 걸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가산세가 아니라 이제 보정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정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에 대한 기준은 이제 납부일부터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면 보정 신청, 6개월 이후면 수정 신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납세 신고한 세액이죠. 납세 신고한 세액, 즉 납부하기 전의 세액을 과다하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정하게 됐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정을 하게 됐을 때는 저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를 하게 됐을 때는 그거의 다음 날까지죠. 다음 날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반면에 정정이라는 것들은 아직 납부한 것이 없고요. 최초의 납부 기한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당초에 최초의 납부 기한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초의 납부 기한으로 한다라는 말이 맞는 표현인 거죠. 세액의 확정 같은 경우도 저희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4번이고요.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아까 전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게 됐을 때는 경정 청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입니다. 내가 납부한 날이 아니고 내가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까지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경정 청구를 받았을 때 세관장은 2개월 안으로 경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서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경정 결정을 내려지게 되면은 그때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보정 신청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보정 신청 같은 경우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내가 신고 납부했던 세액, 그쵸?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라고 해가지고 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신고했던 내용에 오류가 있었을 때, 뭐 과세 가격, 품목 분류, 여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세라고 하는 이 세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이 되는데요. 이 과세 표준 중에서 이제 가격을 가지고 하는 것을 과세 종가세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과세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나 이제 세율에 관련된 세율 같은 경우는 품목 분류, 그러니까 HS 코드에 따라서 세율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품목 분류가 잘못이 발생을 하면 당연히 세율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 안으로 이제 보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관련된 문제들이 그동안 쭉 나오다가 최근에 2년 정도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이랑 그 전년도의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등한시되고 있구나, 이제 좀 출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위원회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 이게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의 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관세 체납 정리위원회라든지 납세자 보호위원회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법에서 일부 정하는 것이 있어서요. 그 내용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법에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관세법 44조, 45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쭉 보다 보니까 이제 뭐니 해도 제 준영이 이거였던 거거든요. 저희가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좀 쉽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 6인 이상 8인 이내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5인 이상 7인 이내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중요한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과반수의 찬성, 출석으로 게시가 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그런 의결이 된다,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9번 문제 볼게요. 환급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환급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환급 신청을 하게 되겠죠.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자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환급을 받겠다라는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고 나면 그 신청을 받은 자, 즉 세관장은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환급금으로 관세 환급금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거는 지체 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급이죠. 지급을 하는 것들은 30일 안으로, 30일 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괄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죠. 지체 없이 관세 환급금으로 결정을 하고 30일 안으로 환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상당히 쉬운, 되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바로 찍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는 그런 좀 특징이 있겠죠.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인 게 그냥 숫자만 암기하고 있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번 그 관세법 문제들은 내가 몰라서 못 푸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었긴 하겠지만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원래부터 관세법 문제 자체가 시간이 좀 여유 있게 풀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처럼 딱 명확하게 이제 그 숫자를 그냥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이제 5초 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잠정가격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의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서 이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죠. 최대 2년치, 2년의 그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이제 확정가격 신고를 해야 되고요. 확정가격 신고를 하기 전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산율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30일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네요. 2년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에는 30일 전까지. 네, 그러면 정답은 5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세율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간이세율이라는 것에 대한 취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간이세율은 말 그대로 간이하게 세율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는 납세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신고납부 제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신고납부 제도 방식을 하게 됐을 때는 좀 그 어떤 한계점이 뭐냐면요. 스스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 같은 경우는 납세 신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간이하게 세율을 결정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세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 뭐 개인적인 용도,
라고 하는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편물이라든지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은 저희가 해외 직구와 같은 걸 통해서 물건을 수입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겠지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수입 신고 대상은 제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이세율을 배제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잖아요. 배제를 하는 것들이 이유가 뭔지 봤더니 간이세율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세와 내국세를 이제 합쳐서 그렇죠. 납부할 세금을 이렇게 하나로 퉁쳐가지고 납부세액을 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관세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를 하는 목적이 뭔지 봤더니 사실 관세를 내가 적게 내거나 안 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안 내는 경우, 무세인 경우도 있을 거고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냈던 것을 나중에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납부세액이라 하는 것들을 산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분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관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물품이 있을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종량세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게 왜 제외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간이세율은 세율을 가지고 그 납부할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정하는 거기, 세율을 갖고 정하는 거기 때문에 종량세하고는 이제 딱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업적인 용도 같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죠. 탁송품만이 간이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간이세율이 이제 적용이 배제가 되는 그런 물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정답을 쉽게 고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보면 간이세율 적용 대상을 묻는 것보다도 간이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적용 배제 대상에 대한 문제가 더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같이 묶어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품목분류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한 번씩 다 다뤄봤었던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품목분류 변경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크게 구분해 보면은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외부적인 이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협약에서 이제 어떤 권고라든지 어떤 결정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가 있겠고요. 내부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최초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중대한 착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내부는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같은 물품에 대해서 HS 코드 분류된 것이 2개 이상 다른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나를 이제 맞추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4번을 보시면요. 이의 신청 등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품목분류의 재심사의 신청이 반려된 경우라고 하는 것들은 품목분류 변경이랑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품목분류 변경이라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이 있었는데 그 결정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유든 외부적인 이유든 그런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는 그런 내용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불복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반려를 하게 되는 반려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헷갈리게 보기를 만들어 놨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웠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짐작컨대 실제 시험장에서는 처음 보는 문제라고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인데요.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일단은 찍어야죠. 찍어야 되는데 그냥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실질적인 피해 등의 판정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나와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그렇죠.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지연이 있다거나 이런 게 되는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덤핑 물품의 가격이라든지 덤핑 차익의 정도, 수입하는 물량, 이런 것들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해를 조사를 하는데 보상 수준을 지금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상을 지금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그때 이제 부과하기 전에 어떻게 보상을 하는 게 좋을지를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상 수준을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렇죠. 모순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정확히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암기를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는 거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감으로 딱 그런 느낌으로 찍어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감으로 찍어보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암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버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찍어서 답을 맞추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틀려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넘어갈게요. 14번 문제입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에 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제가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별송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사물품이라 하는 것들은, 자, 원칙과 예외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게 뭐냐면요. 저희가 휴대품은 사람이랑 물건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별송품이라는 것들은 내가 휴대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송부를 해서 내가 받는 물품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리 보내거나 나중에 보내거나 이런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사 물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사를 하게 됐을 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내가 모든 것들을 휴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먼저 보내거나 아니면 나는 그 다른 사람 통해 가지고 물건 나중에 다시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사람이 들어온 시점이랑 입국 시점이랑 그 물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입항 시점이 서로 다를 거다라는 거죠. 다를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범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한 6개월 정도, 6개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예외가 뭐냐면은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선제지변 등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기간이 더 연장이 돼서도 허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월이나 6개월이나 같은 표현이고요. 6개월 안으로 도착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렇게 말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물건을 나중에 받거든요. 물건을 먼저 보내는 경우보다도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물건을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것도 인정됩니다. 물건 먼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가능해요. 넘어가고요.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재수출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수업할 때, 제가 강의할 때도 감면 대상은 모든 것들을 다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되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골라서 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어느 정도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그것을 나눠서 학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재수출 면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수출 면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꽤 많아요. 저희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되게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암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들어가는, 거기 대상에 들어가는 그런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적인 뉘앙스만 보더라도 다른 뉘앙스의 것만 하나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취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재수출은 국내에 들어오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수입이 되는 거잖아요. 들어왔다가 다시 물건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반출을 뭐 재수출 이렇게 말을 쓰는데, 그렇다면 국내에 와서 뭘 하는 거냐라고 얘기해 봤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수입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긴 하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것은 직업적으로, 직업 연구이기 때문에 내가 직업상 필요해서 가지고 들어온 거고 가지고 나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에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전시라고 하는 거 있죠. 전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많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의 어떤 검사라든지 뭐 시연과 같은 형태의, 그 다음에 수리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다 암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지만 어느 정도의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국내에서 사용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국내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 봤더니 국제적인 회의나 회합 등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랑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 회의라고 하는 것들 자체가 이제 내가 업무적인 용도로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전시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두 번째, 검사나 시험.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하기 위한 차량인데, 이건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죠?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답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걸 갖고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운송용 팔레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들이 자유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제수면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수출 물품의 용기를 이제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물품을 이제 선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를 보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물건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팔레트 같은 것들 이렇게 보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5번을 보니까 명백하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건설은 이게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내가 정확하게 이게 어떤 것이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5번은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다리나 뭐 어떤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건설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해요. 목적이 뭔가요? 건설이죠, 건설. 건설이라는 것들은 이게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국내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수출되는 형태랑은 좀 멀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품이 되어야 하는데 5번은 그렇지 않은 물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저희 특정 물품의 면세라고 하는 거기 대상 중에 하나로서 들어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제. 잠정세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게 되고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잠정세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거죠. 국회에서 만들고 개정을 하는 그런 법, 세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 이건 이제 기본세율하고 잠정세율 비교해 봤을 때, 기본세율보다 우선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잠정세율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리거나 내리는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제 주체를 보시면 돼요. 관계부처의 장. 그쵸. 우리 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정권은 기재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관세 횡정에 관련해서는 가장 최고의 상급 기관이 바로 기재부 장관이라 보시면 되겠거든요. 기재부 장관은 행정 절차,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세 행정에 관련해서는 거의 최상급의 이제 가장 윗단에 있는 상급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세율을 정한다거나 뭐 세율 부과라든지 감면 대상을 정한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기재부 장관이 그런 것들을 정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관계 당사자에게 할 것이고요. 5번에 가봤더니 지금 세율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위에서 이제 기재부 장관이 잠정세율을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를 이제 발동하는 것도 발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그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상급 기관이 하거나 하는 것이 맞겠죠. 여기 보시면 관계부처의 장은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맞지만 이 자가 어떠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관계부처의 장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문제. 관세와 이제 관세 환급과 분할납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수입 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입 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는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맞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개정된 거였던 거죠. 6개월 안으로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출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경우가 원래 있었던 거였는데 이게 올해 초에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바뀌게 되면서요. 이제는 이제 보세구역 반입 여부랑 관계없이 수출 신고 자체가 생략이 되고 나서 수출 이후에 이런 확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이제 나가는 것도 환급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확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거치고 나간 물품만 환급에 들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사전 수출신고 전에 확인을 받는 거였다면 이번에 개정된 것은 수출신고 이후에 확인받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 봤더니 수출이 생략되는 물품이었던 것이죠. FOB 가격으로 200만 원 이하의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던 물품은 수출신고서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가지고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관세 환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납부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1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이 파산에 관련된 자가 있을 거예요. 파산된 그런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관제인이 관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게 되고 이 청산인 같은 경우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청산인이 관세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설치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개월 안이죠. 1개월 안으로 설치하는 또는 장소, 사용 장소에 그 물품을 반입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장하는 것들은 이제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답을 고를 수가 있겠죠. 아까 보셨던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18번 문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심사청구 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니까 지금 집행 정지가 이게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기본 원칙이 이거예요. 심사청구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번이죠. 정지를 하지 않으면 중대한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한다.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맞고요. 두 번째, 심사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명해서 통지할 수 없어서 공고를 했을 때는 공고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게시판에다가 이제 올리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5일이 아니고 10일 경과했을 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관세 심사위원회 그 내용들은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그쵸? 관세심사위원 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것이 있어요. 접수가 됐지만 그 심사를 하지 않는 대상들 있죠. 각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을 따를 필요가 없이 그냥 접수받았던 그 관세청장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하를 하는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것이고요. 5번도 맞는 것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서면으로 이제 한 차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이고요. 하역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물품에 이제 입항을 하게 되면 입항 보고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고 입항 보고 완료된 그 물품에 대해서는 이제 물품을 하역하고 이제 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행될 텐데요. 하역을 하게 됐을 때는 하역에 관련해서는 이제 신고를 하는데 관세청장이 아니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늘상 발생하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있다고 했을 때는 관세청이 고시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국제무역선에 내국 물품을 적재할 수 있다. 그렇죠. 원래 원칙은 적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무역선은 외국을 오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내국 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과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이 맞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국제항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을 해야 되는데 국제항이 밖에서 한다고 하게 됐을 때는 이것을 감시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당연히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 관세법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일 안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해당하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되게 쉬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특허 보세구역에 물품 반입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저희 시험에 종종 나왔던 부분이라 정답을 골라보면 2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개월이 아니고 6개월 이상 이제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도 여기 보시면 주의할 것들은 밑에 이거는 1년이라고 하는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저희 일단 20번 문제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